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몬스터 음료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손에 넣었습니다. 보통 이런 자료는 CEO랑 CFO의 잘 준비된 발표로 시작하는데 오늘은 그 부분은 과감히 건너뛰려고 해요. 진짜 알맹이는 늘 그 뒤에 숨어 있으니까요. 바로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의 그 날선 질의응답 세션이죠. 맞아요. 각본 없는 질문하고 또 그에 대한 즉석 답변 속에서 회사의 진짜 고민과 자신감을 엿볼 수 있거든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질의응답을 아주 깊게 파고들어서 몇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유럽 시장은 왜 그렇게 뜨거운지, 또 미국의 가격 인상은 단순한 꼼수가 아닌 어떤 전략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수익성으로 연결되는지, 그 속에서 몬스터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분석가들의 가장 날카로운 질문은 무엇이었고 몬스타의 경영진은 어떻게 방어하고 또 공격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첫 질문부터 아주 강하게 들어왔어요. 모건 스탠리에서 던진 질문인데 서유럽은 이미 성숙한 시장인데 왜 에너지 드링크 시장 자체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 안에서도 왜 유독 몬스타의 점유율이 빠르게 오르는 거죠? 거의 이번 실적의 모든 것을 설명하라는 식의 질문이었어요.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질문이죠. CEO 힐튼 실로스버그의 답변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요. 첫째는 에너지 드링크라는 이 판 자체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커지는 판에서 몬스터가 주인공이 되고 있다. 아, 판 자체의 성장과 몬스터의 성장. 네, 먼저 판이 커지는 이유부터가 되게 흥미로운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의외로 가성비예요. 가성비요? 프리미엄 음료인데 가성비라니? 그건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근데 요즘 스타벅스 같은 커피 전문점의 커피 한 잔 가격을 생각해보면 하고 이해가 가요. 비슷한 각성 효과를 주면서 가격은 더 저렴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선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지가 된다는 거죠. 오, 그렇군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신규 소비자의 유입이에요. 유럽 소비가 조사 결과를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기 시작한 사람의 25%가 원래 물이나 주스, 커피를 마시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와, 25%나요? 그럼 다른 음료 시장의 파이를 그대로 뺏어오고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팬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울트라 화이트라는 특정 제품이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한 것도 한몫했고요. 그렇군요. 그럼 그 커지는 판 안에서 몬스터는 어떻게 치고 나간 건가요? CEO의 설명에 따르면 경쟁사들은 대부분 신제품에 의존해서 성장하는데 몬스터는 몬스터 그린 같은 클래식한 제품 있잖아요. 그 제품과 혁신적인 신제품, 이 양쪽에서 모두 성장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아, 기존 팬덤과 새로운 팬덤을 동시에 잡는 전략? 네,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F1 드라이버랑 협업한 제품이죠. 랜더 노리스 제로슈가 말씀이시죠? 바로 그거예요. 그 제품이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회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신제품 중 하나가 됐다고 직접 밝혔어요. 이건 단순히 음료 하나를 더 파는 게 아니에요. F1의 그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브랜드에 그대로 흡수하면서 몬스터를 단순한 에너지 드링크가 아니라 뭐랄까?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아이콘으로. 맞아요. 바로 그거죠. 이게 바로 유럽에서의 성공 신화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면 당연히 월스트리트에서는 이거 혹시 일회성 아니야? 반짝하고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댔네요. 실제로 UBS에서 바로 그 점을 물었죠. 네, 정확합니다. 올해 성적이 이례적으로 좋았는데 내년에도 이런 기세를 이어갈 수 있나요? 하고 그리고 10월 가격 인상 전에 10월에 미리 사재기한 효과가 포함된 건 아닌가요? 하고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잠깐만요. 거기서 CEO가 사재기 효과는 없었다고 딱 잘라 말했지만 가격 인상을 바로 코앞에 두고 정말 아무 영향이 없었을까요? 대형마트 같은 유통 채널에서 미리 재고를 쌓아뒀을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건 좀 지나치게 낙관적인 답변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물론 CEO의 답변을 100% 믿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설령 일부 사재기 효과가 있었다고 해도 그걸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근본적인 성장 동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본적인 성장 동력이요? 네. CEO가 제시한 2026년 성장 동력도 같은 맥락이에요. 하지만 에너지에 대한 니즈는 계속 커진다는 말은 너무 당연한 소리처럼 들리는데요. 그건 경쟁사인 레드불이나 다른 신생 브랜드들도 똑같이 누릴 수 있는 혜택 아닌가요? 그게 왜 특별히 몬스터만의 성장 동력이 되죠? 바로 그 지점에서 사회적 인식 개선이라는 포인트가 중요해져요.
예전에는 에너지 드링크가 몸에 좀 안 좋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요즘엔 카페인 함량이 같은 사이즈의 커피 전문점 커피보다 절반 이하라는 사실 같은 것들이 알려지면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 특히 몬스터는 제로 슈거 라인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면서 건강이라는 트렌드까지 잡고 있죠. 이건 모든 경쟁사가 쉽게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2025년 11월부터 적용되는 가격 인상 효과가 2020년 실적에 그대로 반영될 거고, 또 미국의 250주년을 기념하는 한정판 제품 같은 강력한 신제품 라인업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구조적인 성장과 단기적인 모멘텀을 모두 갖췄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거죠. 성장을 자신하는 건 좋은데 결국 그 성장을 진짜 돈으로 바꾸는 건 가격이잖아요. 스티펠의 분석가가 바로 그 핵심을 찔렀습니다. 11월 가격 인상이 그냥 일괄적으로 올린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전략이 숨어 있는 것 같다고요. 맞아요. 이 질문이 나오자마자 CEO가 최고 성장 책임자, CGO인 롭 기어링에게 마이크를 넘겼어요. 그의 답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데이터에 기반한 외과 수술 같은 가격 관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매출 성장 관리, RGM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매출 성장 관리요? 말이 좀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냥 가격 올리는 거랑 다른 건가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편의점에서는 젊은 친구들이 2+1 행사에 민감하니까 그건 유지하거나 아주 조금만 줄여요. 대신 대형마트에서 12개짜리 묶음 상품을 사는 사람들은 가격 변화에 상대적으로 둔감하거든요. 그럼 그 상품 가격은 조금 더 올리는 식이에요. 아, 채널별로, 상품별로, 포장 단위별로 다 다르게 적용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소비자들이 어디서 가격 변화를 가장 덜 느끼는지를 데이터로 정확히 찾아내는 거죠. 목표는 전체 판매량은 거의 유지하면서 순이익을 극대화하는 아주 정교한 작업입니다. 와, 예술과 과학의 균형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알겠네요. 이건 그냥 배짱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 올렸냐는 골드만삭스의 추가 질문에는 답을 안 한 거군요. 전체 평균 인상률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결과는 몇 주 뒤에 나올 실제 판매 데이터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라고 자신 있게 말하더군요. 소비자 행동 데이터를 손에 쥐고 최적의 방정식을 풀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죠. 자, 그럼 이 정교한 가격 전략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해지네요. 마침 골드만삭스에서 3분기 총이익률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는데 비결이 뭔가요? 매출이 아무리 늘어도 이익이 안 나면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네, 실적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니까요. CEO의 답변을 들어보면 수익성을 끌어올린 요인하고 깎아먹은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어요. 긍정적인 요인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가격 인상 효과, 그리고 물류비 절감 같은 공급망 최적화가 있었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품 믹스 개선이었어요. 제품 믹스 개선이라면 상대적으로 마진이 높은 제품이 더 많이 팔렸다는 뜻이죠? 정확해요. 바로 제로 슈거 제품군입니다. 이 제로 슈거 라인의 판매 비중이 늘어난 게 수익성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소비자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제로 슈거를 선택하는 걸 넘어서 몬스터의 수익 구조 자체를 더 탄판하게 만드는 아주 영리한 전략인 거죠. 그렇군요. 물론 프로모션 비용이 늘고 알루미늄 캔 원자재 가격이 계속 부담을 주는 부정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이 긍정적인 요인들의 힘이 훨씬 강했던 거예요. 결국 원자재값 상승 같은 외부 악재를 가격 전략과 고수익 제품 판매 확대라는 내부 역량으로 찍어 눌렀다는 이야기네요. 대단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가볼게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해외 시장은 어떨까요? 제프리스에서 전통적으로 해외 시장 마진이 미국보다 낮았는데 최근 출시하는 저가형 에너지 드링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 질문에 대한 CEO의 답변이 저는 가장 인상 깊었어요. 굉장히 현실적이거든요. 먼저 해외 시장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강력한 현지 경쟁사들 때문에 미국처럼 높은 가격을 받기 어렵다. 그리고 아직 규모의 경제가 안 돼서 생산 비용도 더 비싸다. 이게 낮은 마진의 근본 원인이라고 딱 못을 박았죠. 그럼 저가형 제품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건가요? 해결책의 일부는 될 수 있지만 게임 체인저는 아니라는 뉘앙스였어요. 이 저가형 제품은 완제품이 아니라 원액 형태로 현지 파트너에게 공급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물류비나 생산비가 덜 들어서 완제품 수출 모델보다는 마진이 높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해외 전체 마진에 긍정적인 기여는 할 거라고 했죠. 하지만 뭔가 단서가 붙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하지만
그 기여도가 미국과 해외의 마진 격차를 의미 있게, 그러니까 significantly 줄일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솔직하게 선을 그었어요. 아, 이게 정말 영리한 전략인 게 F1 마케팅으로 최상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서 유럽 같은 선진 시장의 가격 저항을 없애고 동시에 그 후광 효과를 이용해서 신흥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원액 제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와, 브랜드 가치는 지키면서 시장 침투 속도는 높이는 거의 모순을 해결하는 전략이네요. 저가형 제품이 단순히 점유율만 높이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 이미지까지 등에 업고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가성비와 프리미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각기 다른 시장에서 다른 방식으로 동시에 잡으려는 아주 고도화된 전략인 거죠. 자, 오늘 몬스터 음료의 질의응답 세션을 아주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유럽에서는 F1 마케팅을 통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도약하고 미국에서는 데이터를 무기로 한 정교한 가격 전략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네요. 맞아요. 그리고 신흥 시장에서는 원액 공급이라는 방식으로 브랜드의 프리미엄 이미지는 유지하면서도 영리하게 시장을 파고들고 있고요. 성숙한 시장과 성장하는 시장, 프리미엄을 원하는 소비자와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키려는 이 야심찬 이중 전략이 과연 계속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앞으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몬스터가 해외 시장에서 원액 공급 방식의 저가형 제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 단순히 몬스터의 점유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그 나라의 현재 음료 회사들이나 기존의 경쟁 구도 자체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